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한국에서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한 가수는 누구일까요? 음원 사이트 멜로는 지난 10년간의 빅데이터 자료를 모아서 통계를 내놨는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월간 차트 종합 1위 곡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은 1위 곡을 보유한 아티스트는 원더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월마다 결산 1위 곡을 선정하고 이 1위 곡들만 모아서 10년을 결산해 보니까 원더걸스가 가장 많은 1위 곡을 보유하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1위한 곡들을 열거해 보면요. 2007년 10월에 Tell Me, 2007년 11월에 Tell Me, 2008년 6월과 7월에 So Hot, 2008년 10월에 Nobody, 2010년 6월에 Two Different Years, 2012년 6월에 Like This 이렇게 총 7번의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6곡을 올린 빅뱅이고요. 3위는 SG 워너비, IU, 2NE1이 4곡으로 동률, 4위는 이승기, MC 더 맥스, 소녀시대가 3곡으로 역시 동률입니다. 지금이야 원더걸스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전성기 때는 정말이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2008년 10월의 1위 곡 Nobody 듣겠습니다. You know I still love you, baby. And you'll never change. 끊임없이 이어지는 급커브길이 당신과 자동차에게 어드벤처물이 되지 않도록. 한국타이어는 제대로 방향 잡는 법을 알고 있다. 자동차가 한계를 만날 때 타이어의 능력은 시작된다. It is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타이어. 국민 여러분, 드디어 전국 8만여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이트가 등장했다는 속보입니다. 이름하여 K렌. 정부가 지정하여 신뢰할 수 있는 K렌은 전국 부동산 알짜 매물만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KREN, 한국공인중개사협회 K렌. 김윤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2015년 정부의 경제정책 방안 기획재정부 주영환 차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 집권 3년 차죠. 내년의 경제는 일단 그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구조 개혁을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내년 성장률은 4%보다는 낮춰서 3.8%로 제시를 했는데 그래도 우려보다는 높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든타임을 선제적으로 좀 잡아서 경기도 활성화하고 구조도 개선하겠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주영환 제1차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냥 바로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네. 예,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키워드, 저는 구조개혁으로 봤는데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구조개혁을 통해 가지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네. 이를 바탕으로 그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그 내년도 경제 운영 방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구조개혁의 그 가장 핵심은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말씀을 하셨던데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던데. 네, 노동시장 개혁이 그 구조개혁의 가장 핵심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경직적인 노동시장은 근로자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구직자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예컨대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이라든가 고용 면에서 유연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고용 확대를 기피한다든가 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문제가 있고요. 근로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노사관계, 노노관계에서 기득권을 가진 쪽이 조금씩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지 않나. 네. 그래서 정부도 그 촉매 역할로서 제로섬 상황을 포지티브 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회 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대타협을 적극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근로자에게는 부여되는 과도한 혜택은 줄이고 대다수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개선하면서 불합리한 차별과 격차는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네. 대부분 그 노동시장 과정은 어렵지만 그 성과가 가장 컸던 것이 그 노동시장 개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근데 일부 근로자에게 주어졌던 과도한 혜택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게 그러면 일부 근로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이중구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부 대기업, 공기업의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근로자 한 7% 정도가 됩니다. 전체 노동시장의 7% 정도. 예. 이분들을 이제 내부자라고 한다면 중소기업을 포함해 가지고 93%의 근로자는 그 외부자라고 해가지고 이 내부자 외부자 간의 그 불합리한 격차가 좀 지속되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 면에서 일부 과도하게 그 보호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못 받았던 분들에 대한 것도 좀 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도 사실 빼앗긴다는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그 부분을 보상하는 부분도 필요할 텐데.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이제 그 제로섬이 아니라 포지티브 섬으로 만들기 예. 위해서는 그 정부가 중간에 그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실업보험이라든가 전직 지원 훈련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 그 노사 간에 그 높은 수준의 합의가 나온다면 네. 거기에 걸맞게끔 사회 안전망을 확충을 하고 또 낮은 수준이 나온다면 또 거기에 그 걸맞게끔 예. 그 사회 안전망을 좀 보강해주는 이런 형태로 한다 그러면 조금씩 양보하면서도 또 고통도 분담하지만 그 고통이 조금 그 덜해지는 그런 네.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내년 경제 성장 전망치를 보면은 4%보다는 낮춰서 3.8%로 제시를 하셨는데요. 네. KDI가 최근에 낮춘 것도 3.5% 정도까지 낮췄는데 그것보다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정부의 그 경제 전망은 단순히 이제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른 그 전망 플러스 그 정책 효과가 그 반영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대내외 경제 여건을 보게 되면 그 아무래도 세계 경제가 완만하나마 그 회복세가 조금 더해지리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IMF도 내년 성장률이 올해 3.3%에서 3.8%로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렇게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게 되면 수출이 아무래도 늘게 되고요. 또 내수 측면에서는 그간에 확장적으로 저희가 거시 정책을 운영해온 효과라든가 최근에 유가 하락 같은 효과들이 그 내수를 조금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밖에도 올해 이제 오늘 그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대대적으로 육성을 한다든가 네. 또 소비 촉진 차원에서 적정 배당이라든가 적정 임금을 유도하도록 그 가계소득 증대 3대 세제 같은 것들을 운용하는 이런 네. 것들을 한다면 그 대내외 경제 여건 플러스 정책 효과가 감안된다면 그 당초 그 7월 달에 저희가 전망했던 4%보다는 낮지만 한 3.8% 수준의 예. 그 경제 성장은 이루지 않을까. 또 그게 달성되도록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뭐 수출과 내수 중에 뭐가 더 잘 나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마 내년에는 네. 그 수출보다는 그 내수 쪽에 소비 네. 투자 쪽에 그 부분에서 그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기저효과가 있을까요? 올해는 세월호 여파도 있고 그랬으니까요. 예, 그런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네.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 내수를 좀 많이 진작시킬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네. 저희가 내년에 하겠다는 그 구조개혁도 네, 결국은 그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여가지고 그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살아야 되는 게 경제 주체들 중에 기업
기업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기업이 살면 또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러면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또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좀 들려주세요. 기업 투자 촉진을 하려면 그 기업들이 투자가 안 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할 아이템 자체가 많지가 않다. 그다음에 투자할 아이템을 찾더라도 리스크가 크거나 또 규제 때문에 못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 투자할 아이템을 찾아주지는 못하지만 네. 투자할 아이템을 찾았을 때 그 리스크를 분담해 준다든가 또 관련된 규제가 발목이 잡지 않도록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년에는 그 정책금융기관이 정책금융기관의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네.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그 여태까지 주로 대출만 해줬습니다만 네. 기업하고 1대1로 같이 그 지분 투자도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장기 회사채, 전환 우선주 같은 그 장기적인 그 재원을 그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한 30조 원 정도 그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규제에 관련돼 가지고는 과감하게 올해에 이어가지고 규제 개혁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특히 그 눈에 보이는 그 일자리 창출의 기회고 또 투자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진입이라든가 영업활동 규제 또 개방 같은 부분들을 좀 더 과감하게 그 진척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 밖에도 그 주력 산업이 지금 경쟁력을 좀 잃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많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사업 재편을 그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 재편의 이제 가장 큰 수단 중에 하나가 M&A거든요. 네. 그래서 M&A와 관련된 그 세제 혜택이라든가 금융상 지원이라든가 또 상법이라든가 이런 관련 절차 면에서의 그 지원을 해주는 그 사업 재편 특별법 같은 것도 구상을 네. 하고 있고요. R&D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또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R&D 지원도 그 산업 수요를 반영해서 저 효과가 많이 나는 방향으로 네. 그렇게 지원함으로써 그 저기 투자를 조금 그 견인해 나가는 환경을 만들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잘하려는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장이 펼쳐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투자 애로라든지 사업구조 재편이라든지 다 도와주게 되는데 좀비 기업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기업들이 많아서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한계 기업이 해당이 될 텐데요. 네. 한계 기업의 경우에는 그 지금까지 이제 그 주채권 은행을 통해 가지고 회생 가능성을 이제 기준으로 판단을 해왔습니다. 네.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지원을 해주고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그 지원을 거두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계속 그 견지하면서도 또 이런 그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 지금 현재 구조조정되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는 네. 그 실물 그 경기 여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해운, 조선, 건설이라든가 최근 들어 이제 경기가 어려운 그 철강, 석유화학 같은 네. 분야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이제 재무적 측면에서 주채권 은행이 이제 구조조정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물 쪽에서도 그 과감하게 이들 기업들도 사업을 좀 재편할 수 있도록 네. 그 지원하면서 그 재무적인 그 구조조정도 병행하는 이런 노력 같은 것을 그 같이 해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주체 중에 가계의 문제는 빚 부담이에요.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해결되지 않으면은 큰 뇌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정책 내용을 보니까요. 이 뇌관을 제거하기 위한 혹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3종 세트라는 것이 제시가 됐더라고요. 그게 그렇습니다.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예. 부탁드릴게요. 그 대외 그 위험 요인은 우리가 그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대외 부분에서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을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관리한다면 그 충격을 줄일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한계 기업들의 부채, 기업 부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계 부채,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자본 유출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각각별로 그 저희가 그 관리 장치 같은 걸 좀 그 고안을 해봤습니다. 네. 먼저 가계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가계 부채의 그
그 구조를 예. 그 지속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 또 변동금리 또 비거치식 그 상환으로 되어 있는 네. 것들을 장기 고정금리 또 거치식 상환으로 좀 많이 바꿔야 되겠다 해서 가계부채 중에 그 특히 저소득층이라든가 또 중산층 중에 아래쪽에 계시는 분들이 들고 있는 한 40조 원 규모의 그 단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그 주공공을 활용을 해서 그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그 전환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게 되면 아마 이제 그 고정금리 대출이라든가 또 거치식 그 분할 상환 대출 같은 비중이 한 5 내지 6% 정도 포인트 그 올라가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기업 부채 관련돼 가지고는 한계 기업의 경우에는 그 재무구조 조정 재무 안정 그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라고 해서 이걸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실물과 네. 그 재무 측면에서의 그 구조 조정을 촉진하는가 하면은 네. 또 그 일반 기업들도 상시적으로 구조 조정할 수 있도록 예. 그 사업 재편 특별법 같은 걸 그 알겠습니다. 만드는 노력을 하고 예. 그 자본 유출에 있어서는 외화 건전성 부담금을 지금까지는 은행만 불려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여전사 그 크레딧 카드 같은 캐피탈 걸 같은 경우죠. 그렇죠. 예. 그런데도 이제 부과를 하고 또 자본 유출입 그 방향에 따라 가지고 그때 탄력적으로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정책 수단들을 운용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주택에서는 일단 공급 확대안이 나와서 눈길을 끄는데 기존에는 LH가 손실을 안고서 그대로 이 공급을 도맡는 그런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민간 건설업자들의 그 임대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네. 해주시겠어요? 그 저희가 내년에 예. 그 역점적으로 투신하려는 게 이제 민간 임대주택 산업을 육성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주로 이제 분양주택 그러니까 실소유 주택 위주로 그 주택 관련 제도가 돼 있었습니다. 규제도 그렇고 금융, 세제, 재정 지원도 거기에 맞춰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그 주거 시장도 그 자가 주택에도 사시지만 네. 그 선진국처럼 꼭 전세가 아닌 그 월세, 렌탈이라고 하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전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 LH공사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예. 또 SH공사 같은 공공부문에서만 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그 임대주택 산업을 좀 일으켜야 되겠다. 다시 말해가지고 민간이 임대주택을 그 건설할 때 그 네. 사업성이 그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든가 금융, 세제, 재정 지원을 대폭 그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거 비판적으로 보는데 긍정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주셔야 돼서. 근데 이게 구조개혁도 굉장히 말은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체질을 개선하고 가자는 게 시간이 또 걸리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베노믹스도 사실은 구조개혁이 세 번째 화살이었는데 지금 활동에서 빼지도 못했잖아요. 우리는 뽑긴 뽑아야 될 텐데. 우리는 예. 이미 뽑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이미 뽑으셨어요? 왜냐하면 지난 예. 2월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가지고 네. 저희가 공공부문을 비롯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노동, 금융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미 개혁 작업을 시동을 걸어놨고요. 네. 내년에는 이것들을 보다 본격적으로 그 추진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컨대 공공부문 개혁만 한번 보십시오. 네. 작년 말에 시작을 해가지고 방만 경영을 그 근절하는 노력을 했고 또 부채도 24조 4천억이나 네. 저희가 그 감축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는 저희를 비교하는 것은 조금 굉장히 불쾌하시는군요. 아니, 불쾌하지는 네. 않지만 예. 좀 맞지 않다. 네. 일본은 아직 그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이 알겠습니다. 제대로 그 작동이 안 되지만 우리는 예. 구조개혁 측면에서는 이미 진전하고 있고 올해는 알겠습니다. 이걸 더 확산시켜가지고 노동시장이라든가 네. 교육 부분이라든가 금융 부분까지 이제 확대해가지고 그 본격화시킬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주영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시고 내년도 경제정책 운영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 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연비 만족도 1위 12월 한 달 QM3 어메이징 이벤트 복합 연비 리터당 18.5km QM3가 12월 출고 고객 중 한 분께 놀라운 혜택을 드립니다. 2014 마케팅 인사이트 국산차 부문.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요. 경제 이면을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 또 생생로펌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저희가 조금 전에 기획재정부 차관과 함께 짚어본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못 짚어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고요. 생생로펌에서는 법률상 효력을 갖는 유언, 그리고 아닌 유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법적인 정보를 하나하나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보내주세요. 문자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의 앱 예스나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시판,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 페이지에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주소는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고요.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 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 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도전 앞에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하기에 포스코의 끝없는 도전주의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뉴스 뒤집기 한판.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보셨죠? 예. 예, 일단 구조개혁에 굉장히 방점을 두던데 예. 성장을 포기한 건 아니겠죠? 예, 그 정도는 아니죠. 네. 2015년 경제정책 방향 이렇게 정부 이름을 붙여가지고 오늘 뭐 국민경제자문회의 네. 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 해가지고 겸한 회의가 청와대에서 오전에 열렸죠. 네. 대통령 주재로 열렸고요. 그 뭐 이제 내용은 뭐 사실은 하나하나 소개하기엔 너무나 방대한 양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금방 말씀한 대로 성장을 포기한 건 아닌데 성장률을 약간 낮춘 건 사실입니다. 3.8% 내년도 성장률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원래 저 예산 짤 때 9월달에 정부가 내년도에 4.0% 성장할 거라고 봤는데 네. 0.2% 포인트, 그죠? 0.2% 포인트 낮췄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약간 낮추긴 했지만 이게 사실은 KDI는 전번에 3.5로 봤죠. 그다음에 또 뭐 민간 연구기관에 비하면 여전히 작게는 0.1, 많게는 0.4% 포인트 정도 높은 겁니다. 네. 조금 낙관하는 거 아니니까 하는 뭐 그런 느낌 듭니다만은 그건 아주 큰 이번 정책에서 본질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경제 그렇게 목표를 두고 가겠다. 네. 좀 가겠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그런 성장보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지금 구조
개혁에 굉장히 열심히 하겠다 하는 부분이 네. 나오거든요. 계속 반복해 나오고 그걸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죠. 예. 근데 구조개혁 중에서 최선의,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노동시장에 대한 것이다라고 예. 오늘 최경환 부총리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안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 논술위원들을 불러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전. 네. 그 자료도 제가 읽어보면은 네. 병렬로는 3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 교육, 금융 이렇게 3개의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네. 예시했는데 제일 먼저 쓴 게 노동이고 또 그다음에 부총리 얘기해온 것도 그렇고 또 사실은 우리 사회 전체를 볼 때 누가 봐도 정규직 비정규직 사이 과도한 격차라든가 또 노동권의 뭐 과도한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노동 문제가 지금 가장 현안이다. 그건 그렇게 봐야겠죠. 사실입니다. 근데 노동 개혁이 예. 이제 두 가지 방향성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총리가 얘기하신 것들 중에서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정규직이 너무 경직돼 있다. 예. 유연화해야 된다는 것은 어쩐지 정규직이 갖고 있는 걸 뺏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네. 하고요. 네. 비정규직한테 많이 분배를 해줘야지 되려면은 파이를 그쪽에서 좀 가져와야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그거를 예. 지금까지 나온 도식적인 분석이 그겁니다. 사실은 네. 정규직이 너무 과하게 보호하니까 네. 비정규직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정규직 내리고 비정규직 올리자. 그러면 제로섬 게임이 아니냐.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부 생각은 뭐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은 처부청장 따로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번에 지금 노사정위원회가 지금 가동되고 있죠. 네. 가동되고 있는데 지금 뭐 날짜라든가 막바지 조건 때문에 잘 안 되고 지금 잘 안 있죠. 되고 있는 건 예.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개혁안을 가지고 있는데 가급적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그걸 내보내기를 네. 그래야 노동계도 또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맛도 있고 정부 정안대로 끌려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노사정위원회에서 내놓기를 바랍니다. 정부 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내놓는데 이제 정부 생각은 이런 거예요. 거기서 합의를 많이 해가지고 비정규직을 끌어올린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 이겁니다. 예. 즉 그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서 해가지고 말하자면 최저임금을 더 어떻게 한다든지 노동 부분에 고용자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그 취약성 그걸 보강하는 예산을 더 많이 보강하겠다. 합의 네.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회 패키지로 사회 안전망을 위해서 정부가 쓸 돈을 더 많이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쪽이 꽉 내려오면 한쪽 올라가고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파지티브 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주영환 차관이 방금 전에 그래요? 출연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 주차관이 얘기했다면 똑같은 얘기를 네. 하는 거군요. 그래서 요컨대 이제 합의가 이제 지금 될락말락 하는 것 같은데 예컨대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은 해고 요건을 핵심은 해고 요건을 좀 완화하는 거죠. 네. 그다음 비정규직은 더 많이 해서 정규직을 만들어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그럼 노동계는 좋다. 뭐냐? 내놓을 수 있는 안이 그건 뭐냐? 노동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만 안전망으로 강화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들어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거는 제로섬 게임을 벗어나는데 사실은 노동개혁 문제는 단순히 이것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긴 하지만은 이제 말하자면 고용 보호의 격차, 네. 그리고 불합리한 차별. 이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게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정규직으로 들어오는 거하고 비정규직이 들어오는 차이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우리가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이라는 이런 큰 원칙이 거의 적용도 안 되고 이런 문제고 그게 제일 이게 중요한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결국은 우리 경제 생산성을 둔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 제가 사장이라도 일자리 쉽게 뽑겠습니까? 따르지도 못하는데 네. 그렇거든요. 굉장히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서로 양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니까 노동시장에 공급한 인력도 제대로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컨대 한 예로 혹시 주차관이 그 이야기는 했습니까? 그 교대에서 선생님 내보내는데 이 얘기는 못했습니다. 예. 한 사람이 교사가 지금 필요한데 학생 7명을 교육시키는 시스템이에요. 우리 네. 사회가. 그게 교사는 명태로 나이 든 교사들을 내보내고 젊은 교사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나가는 구조가 막혀있고 이러니까 교사 한 자리 놔놓고 교대 그 우수한 학생들이 가가지고 7명이 7대1 경쟁률을 벌이는 거예요. 이건 네. 비록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거와 맞물려 간다. 이런 거에서 노동, 교육, 금융도 그렇습니다. 금융 우리나라 정부의 공적 자금 들어가서 외환위기 때 그렇게 했지만 아프리카 어떤 나라 수준이다 지금 우간다 수준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우간다 수준이요? 심한 경우 네. 그런 관치는 여전하고 네. 금융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지금 우리나라 금융회사는요 막대한 자본을 굴리지 않고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더 낮은 수준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안전하게 가려다 보니 또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게
보신주의 아닙니까? 네. 금융기관의 보신주의가 좀 심각하고 정부는 그럽니다. 물론 금융회사 보신주의만 하다고 흉보는데 또 금융회사들은 관치 때문에 못 해먹겠다 그러거든요. 네. 관치와 보신주의가 같이 가는 겁니다. 양쪽에서 보는.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번에 개혁을 얼마나 하느냐이지 뭐 내년에 뭐 무슨 뭐 가계대출에 무슨 보증을 얼마 써준다 다 그거 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일상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책이고 해야 되는 정책이다 이거죠. 뭐 무슨 또 뭐 있습니까? 무슨 사학연금이라든가 네. 뭐 개혁한다든가 수많은 거는 일상적으로 하는 거고 이 구조적인 문제를 손을 대느냐 손을 댈 수 있느냐 못 대느냐 이게 관건이죠. 교육개혁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을 해서 또 어떤 부분의 개혁이 얘기가 이제 되나요? 교육은 전체적으로 바로 이런 겁니다. 아주 강론은 이제 교육부가 있으니까 이 오늘 경제장관회에서는 네. 조심을 하고 있는데 현장 수요, 특히 기업이라든가 수요에 적합한 인력이 지금 나오는 구조장. 네. 대학이란데 이런 데서 양성이 나오는 게 현장에 기업에 필요한 그런 인재를 양성하고 공급하느냐 인력 수급이 전혀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등 백수들만 잔뜩 내보내놓고 정작 필요한 인력은 뭐 서남아시아라든가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이런 데서 인력을 우리가 산업 인터넷에 데려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인력 수급이 불일치한다. 인력은 이런 게 너무 고급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 너무 고급한 인력이 갈 수 없거나 혹은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는 사람이 안 오고. 그러니까 이 그런 교육이 거죠. 부실하다. 그러면 그 고급 인력이라는 게 과연 고급 역할을 하느냐 이거죠. 제가 보기엔 굉장히 부실한 학생들이 가서 공부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맞지 않으니까 이 교육을 뭔가 맞게 직업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예. 이렇게 해줘야 청년 고용 부용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죠. 기대치만 높여놓은 그 무늬만 대학생들 무수히 내보내고 있죠. 네. 그 밑으로는 안 가고 위로는 그만큼 직무 능력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니까 그게 이제 교육 개혁으로 거론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봤는데요. 어쨌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도 독려를 하겠지만 예. 사업 재편도 돕겠다. 이 얘기가 사실은 구조조정을 하려고 한다면은 방향도 제시해주겠다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정부가 한 게 3대 리스크 세터 그런 표현을 예. 했더라고요. 네. 3대 리스크 우리 경제의 현실적 3대 리스크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계부채가 지금 네. 너무 많아서 이걸 뭐 장기로 돌리자 그런 얘기가 내년에 이제 하겠다는 거고 바로 두 번째가 김영과 얘기한 기업 구조 조정을 하자는 그런 네. 거거든요. 뭐 표현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구조 조정. 네. 뭐 이런 거죠. 아주 부실 기업이 나와서 뒷정리하고 나서 뭐 어렵게 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워크아웃을 한다든지 자율 협약을 해서 뭔가 거들나기 전에 살살 어떻게 손대보겠다는 거. 그리고 시장에 너무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시장 친화적으로 하겠다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이율 배반적인 겁니다.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얘기하고 살살 하겠다는 얘기는 네, 사실은 사실 앞뒤가 그렇죠. 덜 맞는 얘기인데 예. 그런 네. 어쨌든 한계 예. 기업과 일반 기업을 나눠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더군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평가는 긍정적으로 보신 거네요. 저는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지금 네. 상황에서 방향도 맞고 하는데 다만 이 구조개혁이 말이 쉽지 막상 가보면 반대하거든요. 예컨대 노동계가 반대한다든지 네. 국회에서 뭐 아이고 파퓰리즘 인기 우리가 인기 떨어지는 거 안 할래. 공무원 연금 계획도 그 많은 지지 속에 못 하고 있는데 안 할 경우에 과연 이게 말로만 요란하게 해야 된다. 네가 하라 내가 해라 이러다가 그냥 네. 방향은 맞는데 알겠습니다. 실행이 예. 의지를 제대로 실천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 그게 항상 걱정이다.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모르면 당하는 경제 법률 생생로펌. 생생로펌 시간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남긴 말, 유언. 이 갖는 의미가 다양하겠습니다만은 법률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유언이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네,
원칙적으로 보면 한 개인은 자유롭게 민사관계에서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요. 네. 이것을 그냥 사적인 자치다, 사적 자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유언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일정한 제약이 있다라는 것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죠. 예, 저도 일단은, 모르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언이라는 것은 고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네.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는데요. 일단 유언은 민법이 정한 그런 방식에 의해서만 효력이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네. 다시 말하면 만약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방식에 위배된다 유언이 예. 그렇다면 그 유언은 안타깝지만 효력이 없습니다. 네, 역시 변호사님의 말투인 것 같아요. 이게 법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아유, 이렇게 너무 얘기를. 딱딱하네요. 예,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도 사실은 똑같은 얘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게 형식에 어긋나는 유언이라는 것도 궁금하고요. 그 유언을 무효로 하고 있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일단 유언의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망자의 유언이 네. 정말로 그분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나중에는 사망한 이후에는 확인할 수가 없죠. 그렇죠. 확인하기가 네. 매우 힘들죠. 예. 그래서 사후에 발견된 유언일수록 더욱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특히나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가셨을 경우에는 그렇죠. 상속인들 사이에 불분명한 유언으로 이것을 나눈다는 네. 것은 분쟁만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언자한테는 일단은 유언을 좀 신중히 하셔라라는 네. 의미도 담겨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유언과 관련된 어떤 문서라든지요. 이런 것들이 위조 변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것을 그렇죠. 미연에 방지한다. 이런 취지도 담겨 있죠. 그래서 이제 외국 영화 보면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항상 변호사를 불렀다. 뭐 이 부자들이 이러잖아요. 예. 뭐 부자까지는 아니어서 제가 그럴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유언을 남기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런 법적으로 유효한 형식에 맞춰서 아주 신중하게 남겨야 될 텐데 그렇죠.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 그럼 어떤 건가요? 일단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네. 대략적인 부분을 언급해 드린다면 대표적인 것이 그 스스로 쓰는 자필 증서에 자필증서. 의한 유언입니다. 이것은 네. 유언하시는 분이 유언의 어떤 전체 문구 그리고 뭐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로 하시고요. 마지막에 날인을 하는 형식으로 완성하는 겁니다. 날인이 꼭 돼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자필 증서의 경우에는 또한 반드시 자필에 의해서만 할 수 네.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에게 옮겨 적도록 했다거나 뭐 워드 프로세서 이런 것으로 출력을 한다면 네. 자필 증서로서의 유언으로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가 어렵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워드로 해서 뽑아서 내가 날인을 했다. 이것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 외 다른 방식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녹음이나 동영상에 의해서 촬영한 방식이 네. 있겠고요. 그다음에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 이제 공정 증서에 의한 방식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워드나 이런 부분으로 출력해서 어떤 공증인의 면전에서 이제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공증을 미리 받아두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비밀 증서에 의한 방법이라든지 예. 말로 풀어서 하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몸이 너무 불편해서 움직일 수도조차 예. 없을 때 구수 증서에 의한 방식도 인정이 됩니다. 이런 방식 이외의 유언들은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고요. 민법이 이렇게 유언의 방식을 현재는 5가지로 한정한 부분을 두고 네. 이제 교과서에서는 법정 방식주의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제 의심이 많아서 녹음을 하면은 제 목소리를 흉내내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날인을 할 수도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공증을 하는 방법이나 비밀 증서에 대한 방식도 이게 위변조 가능성은 다 있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변조됐을 때는 또 성문이라는 부분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 이게 지문처럼 목소리도 성대의 어떤 울림이라든지 주파수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요. 네네. 일단 녹음에 의한 방식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리고 성명, 연, 월일을 구술을 하고요. 이에 참여한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 그리고 유언의 증인으로 참여한 사람은 난 누구다. 이렇게 네.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정증서, 공증을 받는 방식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의 면전에서 네.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게 되고요. 공증인이 이것을 다시 필기하고 낭독하고 그다음에 유언자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다음에 각자 서명 날인을 하는 방식입니다.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증인 2명이죠,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또 이제 법률 전문가, 변호사의 네. 도움을 얻어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죠. 그다음에 비밀 증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밀봉을 해서 날인을 하고 이것 또한 2명 이상의 어떤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다 이런 것을 표시한 다음에요.
밀봉된 봉투의 표면에 네. 제출 연 월일을 기재하고 이제 유언자 증인이 각자 서명 날인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모두 다 그 예. 민법 규정에 있고요. 네. 궁금하시다면 그 네이버라든지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예. 민법 조문을 확인하시다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 전 굉장히 이런 거 관심이 많아가지고 재밌네요. 근데 이 유언과 관련된 그 법률 지식에 대해서 이제 일단 기본적인 걸 알아봤는데 네. 유언과 관련해서의 분쟁도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일단 사안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A 씨의 사연이었는데 A 씨의 아버지는 생전에 그 재혼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A 씨의 기준으로는 소위 말하는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형제들이 이제 생기게 됐죠. 그런데 부친이 사망하면서 유산을 약 39억 원 정도를 남기셨는데 네. 이제 새엄마 A 씨를 기준으로 한 것이죠. 새엄마와 그 자녀들이 이제 수첩에 유산은 새엄마와 남매가 나누십시오라고 적은 유언이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네. 당신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씨 측이 예. 아버지의 유언이 법으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전부 무효다. 따라서 상속분대로 나는 재산을 받아야 되겠다. 네. 이런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죠. 아버지가 애매하게 남기셨네요. 새엄마와 남매가 나누십시오.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죠? 네, 서울 가정법원에서 판단한 내용인데요. 재판부는 민법이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하게 하고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즉 법으로 정한 요건과 방식에 조금이라도 어긋난 유언은 네.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할지라도 법정 방식주의에 위반되니 네. 무효다라고 전제를 했고요. 이어서 이 사안의 경우를 살펴보니 유언자의 자필로 보이지만 이 부분 기재에 주소가 빠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언의 내용과 연, 월일, 주소, 성명, 날인 중 단 하나로도 빠진 유언은 무효이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의 경우 주소가 빠진 A씨 아버지의 유언은 효력이 없다라고 엄격하게 판단을 했고요. 결국 A씨에게 그 상속분에 따른 유산의 네. 7분의 2 가량인 12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군요. 유언의 형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그래도 날짜, 주소, 날짜는 쓰시고 성명, 날인 같은 건 하시고 주소를 빼먹으신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유언과 관련해서는요. 이 법정 방식주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서두에 네.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만약에 내가 유언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의 도움을 얻으셔서 네. 미리 이런 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반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유언을 이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 알 수도 있지만은요. 네. 나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달라 이런 것도 유언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유언은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죠. 다만 네. 유언 내용을 정말 나중에 사후에 예. 이제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이냐 아니냐 이 문제만 남게 되겠죠. 다만 또 유언을 하실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셋째 아들이 매우속을 써줬고 썩였다. 예. 그리고 셋째 아들한테는 안 주겠다. 한 푼도 안 주겠다. 이렇게 유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네. 사실 이 부분도 이제 현행 민법상의 유류 부분이라고 있거든요. 유류. 예. 그러니까 자녀를 유류분? 기준으로 자녀를 네. 이제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데 네. 자녀의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는 유언으로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한 푼도 못 주겠다는 유언을 하실지라도 네. 유류분은 침해할 수가 없지요.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이렇게 빼놓더라도 유류분의 2분의 1은 받을 수가 있다.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이라고 네. 하고 그 유류분은 침해할 수 없다 이거죠. 예, 예. 이거는 말 안 들으신 자녀분들이 참고할 만하네요.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유리하게 돼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였습니다.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피곤해. 또 야근이다. 대리님도 부장님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역사 있는 피로회복 드링크. 50년 역사? 영진구론산 밤원드. 50년 동안 언제나 필요해보게 영진구론산 밤원드. 누구나 정비를 맡겨야 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수리비가 의심된다면 좋은 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대자동차 블루핸즈는 과잉정비 금액에 최대 300% 보상.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까시고 다시 방송된 내용을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인터뷰 내용은 조금 기다리시면 전문으로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저희 SNS 있습니다. 패친과 트친이 되어주시면 더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는데요.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고요.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